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커피를 좋아한 저는 바리스타 자격까지 따고는 카페를 열었어요. 동네에서 커피 맛집으로 아름아름 소문이 날 정도랍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저는 파릇파릇한 새내기였고 남편은 막 군대를 제대하고 민간인이 된 예비역이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CC였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하지 못해 억지 대학원생이 되었지만 저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도서관에 취직을 했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 같은 똥차를 왜 만나느냐고 헤어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군요. 조건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을 만나고 있느냐고 한숨까지 쉬며 저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학교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제가 과에서 톱을 할 정도로 학업에도 진심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외모가 유명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발레를 한 덕분이죠. 그러니 주변에서는 저를 말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는데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에 한창 몸매고 있을 나이였으니 다른 사람들의 충고 따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연애를 하는 내내 남편과 좋기만 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섭게 싸운 적도 있었고 서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크게 부딪힌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옷 입는 스타일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외모를 밝히는 것인지 만날 때마다 제가 입고 가는 옷에 대해 잔소리가 많았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 심했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할 것도 많고 도서관에서 밤샘을 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장할 시간이 있을 리 없었죠. 저는 모자만 눌러쓰고 거의 맨 얼굴에 가깝게 다녔는데요. 그럴 때면 남편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밤샘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닐 생각을 해? 당장 집에 가서 제대로 챙겨 입고 와.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내 모습이 어때서요? 화장은 했어? 그냥 기초만 하고 나왔지? 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혹시 립만 대충 발랐어? 그리고 옷은 이게 뭐야? 설마 입고 있는 옷이 트레이닝복이야? 오늘 시험이 3개나 돼서 도서관에서 바로 온다고. 그걸로 도서관에 있었단 말이야? 당장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와. 당장. 시험 시작이 코앞인데 집에 가기를 어떻게 가요? 그럼 가서 옷을 사입던가. 그런 거지꼴로 강의실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인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은 거의 졸도할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그 얼굴에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경멸이 섞인 것 같았죠. 저는 학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냉정 상태가 이어졌죠.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고작 그런 일로 무슨 냉전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죠. 저 역시도 이런 일에 열을 내는 남편을 당시에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쪽은 남편이었어요. 말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과 저는 비슷한 문제로 몇 번이나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것만 빼면 남편과 부딪힐 일은 거의 없었고요. 결혼을 결심한 것은 남편이 겨우 취직에 성공하고 난 이후였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취직은 한참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취직에 성공했죠. 남편과 저는 양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기로 했어요. 양가 어른들께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말씀을 하시며 좀 더 후에 결혼해도 좋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어차피 할 결혼 일찍 하던 나중에 하던 무슨 상관이겠냐는 입장이었어요.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둘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결국에는 양가 어른들께서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제게 딱 하나만 부탁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기에 저는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려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남편의 은밀한 취미생활이라도 있어서 그걸 존중해달라는 이야기인가. 아주 혼자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긴장은 잔뜩 했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것들이었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라 처음에 듣고는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다시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나는 결혼했다고 여자들이 퍼주는 거 딱 질색이야. 화장도 귀찮다고 맨 얼굴을 다닌다거나 불편하다고 트레이닝복만 챙겨 입는 그런 여자는 되지 말아줘. 지금처럼 예쁜 모습으로 있어달라는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이잖아요. 집이라면 편하게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 싫다는 말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 막말로 우리는 법적으로 묶인 것이나 다름없는데 적당한 텐션은 필요하지 않겠어? 앞으로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비밀을 만들자고 했어? 나는 당신이 나를 존중하는 의미로 좀 꾸미고 있으란 말이야.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매너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 연애할 때는 남편이 잔소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남편은 허리가 고무줄로 된 옷은 절대 입지 말아달라는 말은 물론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필수라고 하더군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몸매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제 얼굴에 그런 표정이 드러난 것인지 남편은 그 이후로도 일장연설을 이어갔어요.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자신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집에 불러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저를 손님으로 생각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집이라는 곳은 편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로 신혼 초반부터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화장하지 않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화를 냈고 저는 집에서만큼은 쉬게 해줄 수 없느냐고 싸웠죠. 서로 조금의 양보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먼저 백기를 든 것은 저였어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들들 볶는데 이길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 일을 제외하고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일을 집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와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면서 피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시는데 말이죠. 그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고요. 하루는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갔다가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고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시부모님들도 손주를 자꾸 원하시는데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 붙들고 아이 낳아야 한다고, 그것도 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당신은 우리 닮은 아이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 낳는 것이 여자 몸에 얼마나 부담되는데 골반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럼 지금 같은 몸에 유지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 당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 천천히 갖자고 한 이유가 내 몸매 때문이라고요?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애 낳고 지금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지 당신 상상이라도 해봤어? 남편의 말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아내의 몸매를 꼽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대화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하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앞으로 아이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았죠. 우리 둘의 문제인데 왜 어른들이 나서서 배나라 감나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요. 이걸 덕분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한 번도 아이에 대해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그 난리가 있고 나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서야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기뻐하기 전에 긴 한숨부터 내쉬었죠. 애시당초 남편의 기뻐하는 모습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축하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정도의 말은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고작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임신한 내내 저는 입덧에 힘들었어요. 심한 날은 생수 냄새도 비리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든 음식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얼마 먹지도 못하고 늘 그만둬야 했어요. 배는 불러오는데 제 팔과 다리는 살이 쏙쏙 빠지고 있었죠. 그나마 산 딸을 2달 정도 남겨두고 나서야 저는 입덧을 그만둘 수 있었답니다. 남편의 반응은 어땠느냐고요? 가히 충격적이었죠. 지금도 당시의 남편을 떠올리면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가빠오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아이를 낳고 나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누군가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평생 간다고 하는데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보인 남편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잊혀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고생해서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평균보다 조금은 작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죠. 남편은 아이들을 거추장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아이를 안아주는 일도 없었죠. 쌍둥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마지못해 어정쩡한 자세로 아이를 안고 달래주었어요. 기적이요? 당연히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죠. 정말이지 아이들 100일까지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쌍둥이들을 거진 혼자서 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육아에 지친 저는 겨우 아이를 재운 상태라 남편과 이야기할 기운이 없었지만 남편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하며 저를 끌어안쳤죠. 거실은 아이 용품으로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도대체 집에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짜증을 냈죠. 눈에 불이 확 붙더군요. 남편의 입을 잡아서 비틀어버리고 싶었어요. 이제 애들 100일도 넘었으니 당신도 관리 좀 해야지. 관리요? 무슨 관리요? 아이들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무슨 관리요?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 했던 약속 잊었어? 아이 낳더라도 절대 퍼지지 말고 예전 모습 유지하기로 했잖아. 지금 당신 모습 보라고 완전히 아줌마 다 됐잖아. 아줌마가 어때서요? 아이 둘을 나 혼자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당신은 집에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앉아만 있잖아요. 아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할 생각이라면 꿈 깨요. 그럼 청소는 할 수 있고 분리수거 좀 내다버릴 수 있잖아요.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더러 이 상황에서 관리를 하라고요? 여보, 그거 다 핑계야. 아이들 잘 때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저 당신 몸 편하겠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 핑계? 그럼 당신이 어디 해봐요. 나 없이 아이 둘 케어해보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남편의 몰상식한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집안일을 도와줄 가정부를 불러주겠다고 하더군요.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가정부를 고용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서 가정부 고용할 테니까 당신 더 이상 핑계 없는 거다. 알겠지? 당신 이 상황에서까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건 없군요.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뭘 더 하라는 거야. 다른 여자들도 다들 그렇게 하면서 애 키워. 긴 말 필요 없고 앞으로 내가 운동 끊어뒀으니까 가서 운동하고 가정부 오면 식단도 내가 말해줄 테니까 챙겨. 저는 남편의 징글징글한 모습을 보며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빠라면 분명 우리 쌍둥이들도 불행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다음날부터 시댁에서 구해주신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오셨고 운이 좋은 것인지 꼼꼼하게 집안일은 물론 아이들 케어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셨죠. 물어보니 아주머니께서도 쌍둥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자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끊어준 운동도 처음에는 남편이 전화로 닥달을 해서 갔었는데 가서 한바탕 땀을 빼고 나니 개운한 마음이 들어 나중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에게 맡겼어요. 저는 복직하면서 아이들을 도서관 옆에 어린이집에 맡겼고 출퇴근을 함께 했죠.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일이 바쁜지 툭하면 야근이었죠. 저희 집 식탁이 내 식구로 채워지는 일은 일주일에 손꼽을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쌍둥이들을 양옆에 앉혀두고 이유식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요즘 운동은 나가는 거야? 아침에 수영 나가는데 왜요? 아니, 수영 말고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어때? 갑자기 필라테스라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라인이 엉망이잖아. 당신 배 나왔다는 사실 알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아랫배가 그렇게 나와서는 엉덩이도 예전 같지 않고. 당신 허리 라인이 무너졌다고. 약속이 다르잖아. 그놈의 약속. 당신은 나더러 뭘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이 별거야? 다 노력을 그만큼 하는 거지. 당신도 좀 노력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를 더 해야 당신 성에 차는데요. 거울을 좀 봐. 당신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돼지처럼 뒤룩뒤룩해서는. 남편은 먹던 숟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더니 밥맛 떨어진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기가 막혔어요. 인간이 저래도 되나 싶었죠. 어리둥절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겨우 식사를 마치고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저런 행동이 집착을 넘어 병으로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그렇게 서 있었는지 문이 곧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등 뒤로 남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이 심했어. 남편은 제게 프리지아 꽃다발을 내밀며 사과를 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식물을 좋아해서 집에도 곳곳에 화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게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내밀어진 꽃다발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품에 꽃다발을 안겨주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며 앞으로는 혼자서 힘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다고 이번 한 번만 자신을 믿고 넘어가자고 했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정말 그날 이후로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어색한 손길이지만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주기도 했고 피곤하다고 하면 어깨를 주물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단 한순간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잘해주거나 선물을 안기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행복한 순간이 이어지기를 바라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착각이 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도서관 세미나가 있어 토요일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출장이라고 해봤자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의 도서관이었죠. 남편도 주말에 미팅이 잡혀있다고 해서 친정에 아이들을 데려다 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세미나는 생각보다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계획보다 늦어진 저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별 생각 없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정류장을 지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번호판이 분명 남편의 차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미팅이 있다는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은 마음에 어딘가 홀린 사람처럼 그 차가 들어간 주차장을 따라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들어가서 바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로 아무차 뒤에 숨었죠. 오늘도 고생했어. 골프 접대가 역시 제일 힘들어. 표신하지 않게 져주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더라고. 일부러 졌다고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감쪽 같은데요? 자기 원래 실력이 그런 거 아니고? 내 실력 뻔히 알면서 왜 이래. 오늘은 좀 씻고 가야겠다. 땀이 많이 나는지 영 찝찝하네. 그냥 씻고만 가려고? 귀엽게 굴기는. 같이 씻을까? 대학 CC 시절 이후 저렇게 남편이 다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 저는 역겹고 소름 돋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남편은 다정하게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다리가 풀려서 차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폭죽이 터지는 기분이 들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가 본 것은 분명 남편의 외도 장면이었는데도 믿을 수가 없더군요. 비틀거리며 친정으로 간 저는 친정 어머니를 보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퇴근한 남동생이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몸을 떠느냐고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뒤 남편에게서 회식이 있다는 문자가 도착했고 저는 그걸 보고는 엉엉 큰 소리로 울어버렸죠. 저의 돌발 행동에 아이들도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다들 놀란 얼굴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울다가 그대로 필름이 끊겨버렸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저는 남동생에게 사실대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금방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동생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남동생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머리로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남자들의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하며 바람을 피운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바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동생은 무슨 헛소리냐고 했지만 저는 우선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니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들이 다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남편으로 아이들 아빠로 노력하는 모습이 다 연기처럼 느껴졌죠. 저는 남동생에게 부탁해 남편의 외도 흔적을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집안에서는 워낙 감쪽 같으니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 여자의 진한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집 밖이라고 조심성이 사라진 것인지 사진을 찍은 것이 아주 손쉬웠다고 했죠. 대망의 그날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며 여기 찍힌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멈칫하더니 뚫어져라 사진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몸을 뒤로 한껏 젖히고는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더군요. 바람 피운 것이 맞기는 하군요. 이 상황에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당당해요? 당신이 알았다고 하니까 말하기 쉬워져서 그렇지. 잘 됐어. 언제 말해야 하나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당신 지금 아이들이나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내가 뭘 미안해야 한다는 소리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결혼하고 나서도 관리하라고. 아이는 필요 없다고. 내 말 무시하고 애 둘이나 낳은 사람은 당신이야. 거기다 퍼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눈이 있으면 거울을 좀 보라고.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야, 너 말 다 했어? 애는 나 혼자만 드니? 나 혼자 낳았냐고. 지 새끼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지금 모든 게 다 내 탓이란 말이야? 남편은 변명 같지도 않은 소리에 결국 소리를 지르며 흥분한 것은 제 쪽이었어요. 침착하게 대응하자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남편의 대꾸에 이성이 날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보면 내 잘못이 맞겠지. 그런데 당신이 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게 만들었다니까? 사진을 봐. 당신보다 나이는 한 살 더 많은데 자기 관리가 얼마나 확실한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얼마나 완벽해? 남편의 말에 저는 수음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친권도 다 포기할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말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위자료는 줄 수 있지만 양육비는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죠.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 자신이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는 얼굴로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방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짐은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대로 된 화도 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남동생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는 저의 상황을 듣고는 남편을 향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어요. 저는 그런 욕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 정도였죠. 저는 어떻게든 두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오히려 과한 액션은 제게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소송이 전부라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용광로에 떨어진 사람처럼 온몸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데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상간녀는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죠. 저를 잘 알고 있는 남동생은 제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 보자고 저를 다독였지만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편을 들며 위자료를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상간녀를 제가 있는 지옥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남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상간녀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더군요. 우선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새로 이사한 집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옆집이 빈집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계약을 하러 갔죠.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집을 샀다는 사람과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부동산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했죠. 겨우 만난 그 사람은 제 또래의 남자였어요. 저는 제발 그 집을 제게 되팔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죠. 꼭 그 집이어야만 한다고 하며 원한다면 시세보다 더 쳐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자신 역시 그 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거절하더군요. 제가 무척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하자 머뭇거리던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집을 팔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했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오픈하고 그 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남자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였죠. 그쪽이 말하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영어 유치원 선생님, 그 여자가 제 아코니아였거든요. 2년 전에 제게 사기치고 사라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그럼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말하는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는 직업을 바꿔가며 남자를 찾아다니는 꽃뱀이었어요. 남자에게 돈을 뽑아낼 만큼 뽑아내면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기생충 같은 여자였죠. 그 사실을 듣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와 아이를 버리고 찾은 여자가 겨우 꽃뱀이라니. 아마 남편은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간녀를 찾아다녔다고 말하면서 이제야 복수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웃었죠. 저는 그런 남자의 상황을 너무나도 공감하며 저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말할 거래를 제안했죠. 바로 저의 재혼 상대가 되어달라고 말이에요. 제 제안에 남자는 눈이 커지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가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눈치를 챘어요. 남자는 그런 제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더군요. 하긴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갑자기 호적에 아내가 생기게 되었는데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금방 농담이라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전부를 잃었어요. 안 그래도 몸 약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다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은 저 여자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시간들에 비하면 결혼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남자의 사연을 들은 저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남자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그 여자에게 고통을 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말이죠. 결국 저희는 전략적 결혼에 합의하면서 호적은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를 저희 가족에게 소개시키자 다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저를 믿지 못하셨죠. 하지만 남자는 원래 천성이 그런지 아니면 복수를 위해 이를 갈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금방 저희 가족들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쌍둥이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급기야 아이들 입에서 아빠 소리까지 나오게 하더군요. 남자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는데 저도 이 남자도 참 운이 더럽게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의 복수는 남편과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이사가면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옆집으로 이사를 한 뒤 남편이나 상간녀를 직접 만나는 기회는 잘 없었어요. 저희가 일부러 피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 역시 주말에 집에 잘 없더라고요. 이사한 지 보름 만에 남편과 상간녀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옆집에서 인사 왔다고 하며 떡을 가지고 방문했죠. 문이 열리고 저를 본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을 사진으로 담아두고 싶을 만큼 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상간녀는 스토커냐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제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하며 당당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란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전혀 몰랐다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여기 살고 있는지는 나도 몰랐네. 우리 그이가 여기에 신혼살림 시작하자고 해서 그냥 따라왔거든. 당신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그이? 당신 결혼했어? 언제?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당신이? 너도 이렇게 결혼해서 잘만 사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너도 아는 재혼, 내가 왜 못하니?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저는 복수를 준비하며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감행했죠. 다니던 도서관도 그만두고 PT에 필라테스까지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발레를 할 때만큼이나 혹독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제가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개인 PT 선생님께서도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남편이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노래를 부르던 완벽한 몸매를 하고 있었고요. 상간녀를 앞에 두고도 제 몸을 훑어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벌레가 기어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된 거 서로 적당히 몸 살아가면서 지내보자고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뒤로 저는 한동안 남편을 피해 다녔어요. 재혼한 남자도 상간녀와는 아직 마주할 단계가 아니라 조심했죠. 저는 남편이 건물 지하의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 시간에 맞춰 운동을 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뒤를 뚫어져라 보더군요. 계획대로 흘러가고는 있었지만 기분이 더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오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이들은 어쩌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야? 처가에 두고 재혼했어? 왜? 그 남자가 애들까지는 안 된다디? 애들? 당신 입에서 애들이 나오다니. 당신이 아빠라는 자각은 있나 봐. 우리 그이는 당신이랑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니까 헛소리 집어치워. 어디다 비교를 해? 그럼 애들은? 내가 애들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애들은 어디 갔냐고. 너는 엄마라는 인간이 애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남자에 미쳐도 되는 거야? 내가 너니? 우리 집에서 애들 소리가 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뭐야, 너 뜯고 있었어? 너 이러는 거 그 여자는 알고 있니? 남편은 제 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죠. 그때였어요. 때마침 아이들이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외출하겠다고 하더니만 타이밍 좋게 귀가하는 모양이었죠. 아이들은 품에 요즘 유행하는 인형을 하나씩 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사줬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다가 이내 남편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서는 남자의 뒤로 몸을 숨겼죠.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아빠? 지금 저 새끼한테 아빠라고 했어?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웃기고 있네.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내팽개치면서 아이 원한 적 없으니 양육비는 죽어도 줄 수 없다고 한 인간이 누군데.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판사님이 매달 100만원씩 아이들 양육비 보내라고 한 거 너 왜 안 보내니? 그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말 돌리지 마. 왜 애들이 저 새끼한테 아빠라고 부르냐니까. 그건 우리 공주님들 마음이죠. 그렇게 부러우시면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여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머리는 돌 말려서는. 감기 들겠어. 들어가자. 애들이 엄마한테 자랑해야 한다고 포장도 안 뜯었거든. 저는 남자의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모습에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남자를 따라 몸을 돌렸어요. 아이들을 양팔에 하나씩 안고 저를 보며 웃는 남자를 남편이 노려보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저는 보란듯이 남자의 팔뚝을 가볍게 잡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는 몇 번이나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저의 의도가 분명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남편이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한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냈는데 그대로 반송되어 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반송된 소장과 내용 증명을 직접 들고 옆집으로 향했죠. 상간녀 혼자 있더군요. 저는 소장을 내밀며 왜 반송시키느냐고 물었어요. 상간녀는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왜 보내느냐고 따졌죠. 그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이 남편이니까 남편이 나한테 준 거고요. 당신은 별개의 문제죠. 당신 때문에 나나 우리 아이들이 받은 충격이 얼만데 그건 당신이 보상해야 할 문제잖아요? 자기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해서 이혼당한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래? 이봐요. 그러게 똑바로 좀 하고 살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우리 남편이 나 좋다고 쫓아다녔겠어요? 그쪽은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면 유부남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다 만나고 다니나 봐요.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으면 당연히 책임이 있죠. 내가 그쪽보다 잘나서 그런 걸 가지고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이거 들고 꺼져요. 제 경고에도 상간녀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때였죠. 남자가 약속한 대로 저를 찾아 옆집 벨을 눌렀어요. 저는 손에 땀이 차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얼굴을 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상간녀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남자는 그런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제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자고 말했죠. 상간녀는 벌벌 몸을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우리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다고 하며 소장 잘 읽어보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왔답니다. 남자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이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장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참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렇게 겁에 질린 얼굴을 보니 제 제안을 받아들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자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피가 마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자고 결의를 불태웠죠. 우리는 더 이상 남편과 상간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정한 분위기를 풍기며 다녔죠. 그렇게 당당하던 상간녀는 저와 남자가 보이면 숨기 바빴습니다. 남편이 우리 부부에게 말이라도 건다 싶으면 히스테리를 부리며 빨리 가자고 짜증을 냈고요. 남자는 상간녀에게 혼인을 빙자해 사기쳤다며 가져간 돈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원한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거의 발작 수준으로 난동을 피웠어요. 언제적 얘기를 가져와서 고소한다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픈 이 엄마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어서 파혼한 걸 가지고 혼인 빙자 사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 모셔야 한다고 했고 너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니? 같이 옷가게 운영해보자고 하면서 가게 알아보고 거래처 뚫고 별짓을 다 했지. 그런데 그 행동 중에 진짜가 하나라도 있었니? 다른 사람이 가게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곳을 마치 우리 가게인 양 나한테 보여줬지. 거래처라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나한테 사기쳤으면서 한다는 말이 파혼했을 뿐이라고? 상간녀는 조목조목 따져드는 남자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그때 가져간 1억 5천만 원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죠. 상간녀는 아레니스를 깨물며 그 돈이면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남자와 저는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피했답니다. 저희의 이런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간녀는 돈을 가져와서는 남자에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자신이나 남편을 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간녀와의 일과 상관없이 드디어 기다리던 대학 동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일은 남자와 제가 계획한 일의 하이라이트나 다름없었죠. 호텔에서 열리는 동문회에 저는 그동안 살면서 가장 화려하게 꾸미고 나갔어요. 당연히 남편의 모습도 보였죠. 저와 남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대충 알고 있던 동기들은 남편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상관없다는 듯이 밝게 웃으며 동기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눈치를 보던 동기들도 어느새 남편은 무시하고 저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는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취한 척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곧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오픈숄더를 입고 있던 제 어깨를 더러운 손가락으로 훑으며 많이 취했냐고 물었죠.
저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남편의 손길을 피하고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너 오늘 진짜 예쁘구나. 대학 시절 우리과 킹카로 꼽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아. 미스코리아 나갈 정도의 미모의 와이프를 두고 할 말은 아니지. 미스코리아가 대수야. 당신이 지금 내가 반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남편이 끈적거리는 말투로 다가오는데 정말이지 먹은 것도 없는데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웠지만 저는 비틀거리며 이만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너무 취했다고 하며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며 룸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겠죠. 저는 거절하며 남편을 밀쳤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잠깐 술만 깨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와이프가 알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됐어.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이거 놔. 이렇게 취해서 택시는 위험하지. 잠깐 룸에서 술 깨면 내가 데려다 줄게. 어차피 방향이 같잖아. 그리고 와이프가 알면 좀 어때? 그 여자 머리 나빠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으니까 괜찮아. 진짜 굴빈 여자랑 산다는 게 정말 피곤하더라. 당신이랑 비교하니까. 아휴. 자기 와이프 욕을 서슴없이 하는 남편을 보며 진짜 상간녀도 불쌍한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온 힘을 다해 신고 있던 힐로 남편의 발등을 찍었어요. 숨을 삼키며 소리도 못 지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다 못해 날아갈 것 같았죠.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무려 5번이나 남편의 발등을 밟았습니다. 아마 발등에 금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로비로 내려오니 약속한 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저를 부축했어요. 남편은 닥쳤던 개처럼 멍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는 저를 챙겨준 것은 고맙지만 헤어진 사이에 불필요하게 가깝게 지내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하곤 저를 데리고 호텔을 빠져나왔답니다. 차에 도착한 저는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고는 한참을 웃었어요. 좀 더 세게 발을 밟아줄 걸 그랬나 하면서 말이죠. 녹음된 내용을 들은 남자는 상간녀에게 보내면 되겠다고 하며 같이 웃었죠. 다음날 저는 약간 손을 본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상간녀에게 보냈어요. 바로 반응이 오더군요. 상간녀는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왔냐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저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상간녀는 위자료 각오하라고 하며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와 남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가 남자의 돈을 갚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금이었잖아요. 위자료도 같이 청구했는데 위자료는 쏙 빼고 사귄 친 돈만 갚았으니 남은 돈도 당연히 받아낼 생각이었죠. 물론 수신자는 상간녀였지만 우리의 목적은 남편이 상간녀의 과거를 아는 것이었거든요. 상간녀와 남편의 입장이 단숨에 역전되었죠. 남편은 꽃뱀이라고 상간녀를 몰아갔고 상간녀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이냐며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어찌나 큰 소리로 싸우는지 건물에서는 상간녀와 남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남자는 이쯤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더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었거든요. 이사를 가면서 저와 남자는 처음 이야기한 대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했죠. 남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사셨던 집을 수리해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요. 제 복수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상간녀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위자료 소장을 내밀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얼굴이 홀쭉해졌더라고요. 저를 본 상간녀는 이 모든 것이 저와 남자의 계획이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바라보았죠. 다 꾸민 일이지? 피 말려 죽일 생각으로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싹 다 깜빵에 쳐넣을 거야. 알겠어?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혼이 문제야? 아니면 동문회에 나간 거? 너한테 위자료 청구한 게 잘못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말에 상간녀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법을 어긴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원장을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내 남편이랑 바람났으면 위자료를 제대로 줬어야지. 나 몰라라 하고 질질 끄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잖아.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아이들이랑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끝까지 받아낼 테니까 도마칠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저는 상간녀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로도 찾아갔어요. 양육비를 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미 지방으로 자천되어서 회사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남자가 남편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며 남편의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의 복수는 그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더 이상 이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 그만뒀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복수를 함께 해준 그 남자. 지금 저는 그 남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겪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정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따라고요. 진짜 부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날도 추운데 사연 유튜브 듣다 보니 자꾸 제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요. 어디다 잘하지 못했던 제 얘기도 한번 털어놔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일이에요. 전 처녀적에 좀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쪽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만나서 다정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도 스펙이 나름 괜찮은 편이었고 저도 나름 괜찮은 미대 졸업하고서 그림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작가로 어디에 이름을 내걸 만큼 엄청나게 뛰어난 화가는 아니었지만요. 전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다정하게 잘 사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여기저기 선자리도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인맥이 넓은 편은 아니고 친한 친구들만 깊이 친한 타입이라서 사람을 폭넓게 사귀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진 못했고 대신 졸업 후에 부모님의 인맥으로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보곤 했어요. 그런데 소개받아서 만나는 사람 중에 저랑 딱 맞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꽤 많이 만나봤지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쯤에는 좀 초조해져 있었죠. 졸업 후에 친구들은 취업하거나 화가가 돼서 잘 나가던지 아니면 좋은 집안,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미대 출신이라 대학 친구들이 거의 다 무척 예뻤고 그래서인지 더 그런 경향이 심했어요. 미영아, 너 아직 소식 없어? 무슨 소식이야, 소식은. 아니, 너 정도 예쁜 애를 왜 남자들이 다 그냥 두지? 진짜 이상하다. 몰라. 지난번에 소개팅한 남자는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격이 안 맞는데 재수없어. 뭐래?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 집이 좀 애매해서 더 그런 놈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잘 나가진 않으니까.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엄마가 겉으로나마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빠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당시엔 해외 의과대학에 나가서 임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의 사업은 그냥저냥 중소기업 정도였고 엄마는 지방에 좀 이름 없는 대학 교수 대우 같은 거라서 이름만큼 스펙이 좋지는 않았었죠. 재산도 평균보다야 많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했고요. 그래서인지 겉으로만 대충 보고 선보러온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 미영아, 이번에 엄마 친구 순자 아줌마 있지? 순자 아줌마가 너 소개해줄 남자 있다고 선 한번 봐보라더라? 순자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면 되게 잘 사시는 분이잖아. 그래, 그래서 믿을 만한 것 같아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순자도 한 달이 건너가는 사람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그 남자가 변호사고 집안도 좋다더라. 와, 진짜? 아니, 근데 스펙만 좋으면 안 되는데 성격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유, 얘. 그거야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그러다가 막 외모 엄청 깨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왜 자기가 안 만나고. 그거야 우리가 어찌 알겠니. 한번 만나보기나 해봐. 그래서 저는 선자리를 나가게 됐어요. 사실 선자리도 꽤나 여러 번 봐왔고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도 많이 해봐서 그리 떨리진 않았죠. 만나기 전에는 뭐 남자가 이렇게 좋다, 집안도 좋다 하는 말도 무척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전 그래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남자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겉모습도 키가 제법 큰데다 피부도 하얗고 안경 쓴 모습이 상당히 훈남이더라고요. 게다가 말할 때도 굉장히 예의 바른 편이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척 스마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미영 씨는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 네. 제가 이상형이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어서요. 전 어때 보이세요? 네? 아, 처음이라 잘 모르긴 하겠지만 배려심 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남자는 제 대답이 좋다는 듯 웃더라고요. 전 가슴이 두근거렸고 만남이 끝난 후 애프터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만남을 지속했죠. 거의 석 달 이상 만났을 때 우리는 어느새 사귀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남자친구가 사귀자고 한 적은 없었지만 그 정도야 당연하다는 듯이 패스하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였죠. 남자친구는 큰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고 그래서 엄청나게 바쁠 때도 많아서 제가 로펌 앞에까지 가서 만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쁘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워낙 스펙도 좋은 사람이고 정장 갖춰 입고 나와서 기쁘게 저를 맞이하는 남자친구의 팔짱 끼고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무척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선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어때? 그 남자. 네 남자친구지 이제? 어떤 것 같아? 순자도 궁금해하더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궁금해하시고 그래. 엄마 친구분들끼리 우리 얘기 막 수다 떨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말은 좀 나오지 뭐. 친구 중에 하나가 소개해줬는데 그럼 그걸 어떡하니? 어차피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남자 어떤데? 다정해. 그리고 변호사라서 나한테 돈도 잘 쓰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단정한 사람이야. 나중에 혹시 결혼하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해퍼서 문제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 얘는 남편이 좀 딱 부러지는 스타일이면 마누라는 부드러워도 괜찮아. 둘 다 딱 부러지면 그게 오히려 문제되기도 한다 너. 그런가? 그래. 너랑 너 남자친구랑 참 잘 맞나 보다. 결혼해도 잘 살겠네. 엄마가 너무 신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어요. 기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서 엄마한테 타박을 하듯이 말했었죠. 사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엄마. 너무 앞서가지 마. 무슨 소리야. 지금 순자가 니네 결혼 언제 하냐고 하던데. 순자 아주머니가? 저는 조금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아니 사귄 지 석 달인데 벌써 중매해준 분이 결혼을 물어보시다니 좀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래. 왜 네 남자친구 순자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고향에서 순자가 건너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네 남자친구 집안을 잘 아는데 그 집안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성화래. 남자는 빨리 결혼해야 안정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하긴 부모님들이 결혼하라 말씀하신다고 지난번에 스치듯이 얘기하긴 했어. 아이고 얘 그게 네 남친이 의종 떠본 거겠지. 대놓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니까 말이야. 그런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실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할 시기인가 싶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좋았거든요. 제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긴 했죠. 저는 그 주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데 밖에서 남자친구가 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전 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남자친구는 마치 저하고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처럼 그날 저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서 그날 바로 결혼하기로 결정됐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선 바로 상견례와 웨딩홀 예약 등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정말 일을 잘하고 일처리도 빠른 사람이라서 제가 뭐 손을 댈 게 없었어요. 참,
오빠는 섬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여태 결혼을 못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딱 30이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까지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중매로 저한테 온 게 이상할 지경이었죠. 글쎄, 여태 사귄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다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지질 않았고 그래서였던 것 같아. 신기하다. 오빠 성격이 이렇게 좋은데. 게다가 솔직히 오빠네 부모님도 굉장하시잖아요. 남자친구네는 사실 아버님 쪽보다 어머님 쪽이 더 스펙이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의사셨는데 어느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예전에 회사 중역이셨다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둔 지 오래라고 하셨고요. 남자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인연이지 뭐. 결혼같이 중대한 일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무척 많잖아. 그건 그렇죠, 사실. 납득이 가는 말이었죠. 그리고 곧 남자친구는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하겠다며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처음으로 딸내미가 데려간 남자친구를 본다고 잔뜩 긴장하고 계시다가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고서 마음에 드셨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더군요. 저도 그 모습이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아유, 한우까지 사오고 말이야. 우리 예비 사위 덕을 많이 보네? 아닙니다, 장모님. 웨딩홀 예약이 겨우 6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미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쁜 바람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돼. 어쩜 이렇게 순자가 좋은 청년을 소개해줬을까?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능숙하게 대화하면서 웃었어요. 과연 로펌 변호사라 대화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부모님 대하는 것도 아주 익숙하더라고요. 약간 변호사가 고객 대하는 정중함이 느껴지긴 했지만요. 우리 미영이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야 할 텐데 저게 너무 어려서 잘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상견례 전에 미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나요? 며느리 되는 분들이 시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조금 알긴 하는데요. 그래도 먼저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상견례 할 때 처음 뵙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능하면 시댁하고 접촉을 줄이긴 할 겁니다. 어머, 참 좋은 남편이다 정말. 미영아, 너 정말 남편감 하나 잘 얻었어. 엄마가 정말 부럽다는 듯한 말투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너무 믿음직하고 좋아서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그날 저는 남자친구한테 제 방을 구경시켜줬어요. 제 방에는 기르는 강아지가 자고 있었죠.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더니 남자친구가 미간을 약간 찡그렸어요.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일어나더니 침대에서 뛰어내려와서 바닥에 오줌을 쌌어요. 다행히 저희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줌을 싸서 저희 발에 묻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하는 바람에 전 무척 당황했어요. 얼른 휴지를 꺼내 닦는데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더러워. 옆눈으로 흘끗 보는데 남자친구 발이 마치 강아지를 찰 것처럼 살짝 들렸다가 꾹 참는 것처럼 내려지더군요. 남자친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 많아서 너무 아프면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어때? 아니, 그렇게 쉽게 그럴 수는... 죽는 게 저 개한테도 나을 거야. 그래도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무척 다정하고 온화하던 남자친구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나 걔를 싫어하는데 결혼할 때 데리고 올 거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무척 예뻐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 남자친구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곤 표정을 펴더라고요. 나 어릴 때 걔한테 물린 적 있어서 걔를 싫어하거든. 남자친구는 저한테 마치 변명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걔를 죽이라고 말하던 그 어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닐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는 조용한 한정식 룸을 예약했는데 남자친구가 예약한 곳이라서 호화롭기도 하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저기 미술품 액자가 걸려 있어서 마치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널찍하고 좋은 곳이었죠.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짝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긴장이 돼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입을 축였어요. 문이 열리고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아한 인상의 중년 여성과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남자친구를 닮은 남성분. 딱 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고 알 수 있을 법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문 바로 옆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서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는지 저와 저희 부모님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남자친구도 놀라서 자기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살피더라고요. 이건 비싼 건 아닐 테니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안 다치셨냐고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저 아래에 떨어진 액자만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깨진 유리를 밟았죠.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면서 여쭤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상냥하네요. 괜찮냐고 물어봐주기도 하고. 당연하죠, 어머님. 액자야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고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뒤에 서 있던 예비 시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다쳤는지 말았는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상은 무척 좋고 오히려 남자친구보다도 잘생긴 분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하고 묘하게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때 혹시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만 멀쩡하고 안으로는 골물대로 골마서 서로 중내사내하고 싸우고 사는 집이요. 저는 눈치를 보면서 엄마한테도 흘낏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도 뭔가 느낀 게 있는지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라고요. 상견례는 평범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저희 집에 호의적으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오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분은... 아, 그 애는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해외 대학에 임시로 나가 있어요. 아마 올해 내로 들어오긴 할 텐데 결혼식에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된다고 해도 들어오라고 해야죠. 아들이 사부인 말을 잘 듣나 보네요. 그럼요. 안 들으면 제가 가만두나요. 좋으시겠어요. 저희 아들은 정말 말 안 듣는데. 아유, 이서방이야 말을 듣고 말고 할 게 뭐 있을까요? 저렇게 훌륭한 청년인데요. 엄마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어두웠어요. 곁에 앉은 예비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별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남자친구는 그저 웃기만 하고 있었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족들 사이에 감도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액자가 떨어진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분위기가 이상하니 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딱 안 좋은 뭔가가 있진 않아서 트집을 잡기도 어려웠어요. 오늘 만나 뵈니 사부인도 사돈 어른도 다 좋은 분 같아서 우리 아이 마음 놓고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별 말씀을요. 저희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끝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 부원장인데다가 남자친구가 유명 로펌 변호사인데도 다른 예단이나 혼수에게는 조금도 하지 않으시는 게 무척 의외긴 했죠. 왜 보통은 집안끼리 차이가 나거나 결혼 당사자끼리 차이가 나면 혼수와 예물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집안도 그렇거니와 저와 남자친구도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미대 졸업 후에 놀고 있는 처지였고 남자친구는 로펌 변호사였고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상할 정도로 그런 얘기는 조금도 꺼내지 않으셔서 전 나중에 말씀하시려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에 타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았어요, 엄마?
그래, 뭔가 딱 짚진 못하겠는데 묘하네. 두 분 사이가 그리 좋진 않으신 것 같지? 그리고 하여튼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네. 그래, 게다가 하필이면 그 양반들 들어올 때 액자까지 깨져가지고 더 기분이 이상하네. 하필 말이야.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아빠는 대화에 끼지 않고 묵묵부답이셨는데 원래도 말수가 적은 분이라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횡단보도에 신호를 받아 멈춰 서 있던 때 순간 차가 들이받쳤어요. 꽤나 세게 들이받쳐서 엄마와 저 아빠까지 모두 억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몸이 쏠렸죠. 쾅 소리가 나면서 차가 앞으로 확 밀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도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사람이 치여서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저희는 한참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뒷목을 주물렀어요. 아빠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시고서 바깥으로 나와봤더니 차 뒤가 엄청나게 찌그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 자리에 서서 보험사와 경찰을 불렀고 덕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참이나 지체가 됐어요. 뒷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서 있는 우리 차에 대고 그냥 갖다 박은 거라 우리 과실은 아예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했죠. 덕분에 저희는 때 아닌 병원 신세를 졌어요. 엄마 허리가 원래도 안 좋으셨는데 차가 받치는 바람에 더 안 좋아졌고 저도 목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병원에 가서 나란히 물리치료를 받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가 조용히 침묵하다가 꺼낸 말이 딱 제 심정을 대변하더라고요. 그렇지, 엄마. 엄마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예비 시부모가 들어오는데 액자가 떨어져 깨지질 않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이 차 사고가 나질 않나. 예. 엄만 좀 이상하다, 정말. 좀 불안한 건 사실이야. 너 결혼 조금만 미루자. 미루라고? 그래. 우리 다친 거 핑계 삼아서 좀 연기해. 사실 너 이대로는 지금 잘 서 있기도 힘들잖아. 엄마도 그렇고. 그건 그래. 사실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면 당연히 나을 정도의 몸 상태였지만 결혼식을 연기할 핑계가 되기에도 충분한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말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깊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필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기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많이 다쳐서 나보다 엄마가 더 많이 다쳤어요. 조금 기다려보고 몸 나아지는 거 봐서 미루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지만 기다려보자고. 남자친구는 딱 잘라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전 그때도 이미 남자친구와 시댁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 있어서 그 말투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것 같다고 느꼈죠.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약속을 어기거나 원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초반에 제가 데이트에 10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아주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있다가 얼마 데이트를 하지도 않고 곧장 돌아가 버렸기에 제가 그 후로는 절대 시간에 늦지 않아서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던 것뿐이었죠. 지금 생각하니 그것조차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사람이 약속 틀어지는 거 싫어할 수는 있는데 하나가 이상하게 여겨지니 다른 것도 다 연쇄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도 슬슬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집안도 모두 저희 쪽보다 좋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하냐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세상에 상견례 끝나고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데 결혼식 미루지 않고 기다려보자니 그 주에 만났을 때 저는 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오늘 데이트하기도 좀 힘들어. 사고 때문에 다쳐서 지금 허리 아프단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흘끗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 눈빛이 되게 차갑고 귀찮다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속으로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흔들고서는 예전에 제가 알던 다정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럼 집에 데려다 줄까? 정 힘들면. 이왕 나왔는데 밥이나 맛있는 거 사줘요. 남자친구는 원래 알던 것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계속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저하고 엄마 아빠 정말 아픈 거 맞냐? 결혼식 때 잠깐 서 있는 것뿐인데 굳이 미뤄야겠냐? 좀 기다려보고 그냥 진행하자는 등 저희 쪽 사정을 별로 고려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화를 크게 냈죠.
아니, 오빠. 여태까지 그렇게 다정하게 잘해주던 거 다 뭐였어요? 나 아파요, 지금. 허리랑 목이랑 다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지금 멀쩡하게 나와서 서고 앉고 다 하잖아. 결혼식만 못하는 이유가 뭐야?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친구들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피팅하고 머리하고 하면 거의 초죽음 된다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배려 없이 굴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거잖아. 예비 부부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연애 때처럼 전부 다 자기한테 맞춰주기만 해? 그럴 순 없어. 이제 현실적으로 상황에 다 맞춰 살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리고 이건 결혼이랑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커플인데 부부로서 행동해야지. 주변에서도 이제 다들 나 결혼한 유부남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나한테 좀 맞춰. 남자친구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그까짓 화장하고 드레스 피팅 겨우 몇 시간만 참으면 되잖아. 장모님은 그냥 나와서 한복만 입고 초에 불만 붙이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야.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웨딩홀 예약 취소하면 돈이 얼만지 알아? 아니, 오빠 돈 잘 벌면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취소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하자고요. 연기해도 추가금 들어. 그리고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회사 사람들 중요한 거래처에 전부 그날로 결혼 얘기해뒀으니 못 받고. 전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여태까지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군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맞춰줬고 제가 최고라는 듯이 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혼 직전에 고작 연기하자는 것 하나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전 솔직히 결혼 연기하자는 말을 꺼내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나 남자친구가 본성을 드러낼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야, 솔직히 나나 우리 집이나 결혼의 목매만큼 그렇게 못나진 않았어. 그건 알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인연이 닿았을 때 제대로 연을 맺고 싶은 것뿐이야, 난.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조금 더 나은 신랑감 바란 거 아니었어? 나한테도 말했었잖아. 좋은 스펙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다고. 그랬죠. 난 자기가 속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결혼이란 게 그런 거지. 우린 결혼에 완벽하게 합의했는데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남자친구는 화를 내면서도 얼굴을 붉히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더 차갑고 싸늘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름 끼쳤죠. 그때가 처음으로 저한테 대고 직접적으로 화를 낸 때라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결혼식 연기는 안 돼. 그렇게 알고 있어. 남자친구는 싸늘하게 말하고서 저를 집 근처로 데려다줬어요. 바로 차를 돌려서 가버리는 게 짜증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절 데려다준 곳도 집 앞이랑 좀 먼 곳이었고요. 전 한참이나 근처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한숨 돌리고 나니까 찬바람에 머리도 좀 식고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불길하고 불안한 건 여전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올 때 떨어지던 액자, 상견례에서 돌아올 때 난 교통사고, 게다가 결혼 연기를 말하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 남자친구까지.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대로 남자친구도 시댁도 저나 저희 집에는 과분하긴 했어요. 만약 지금 이 남자를 놓친다면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걸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한테 풀이 죽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엄마도 고민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뜨길래 전 누군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 김미영 씨 전화입니까? 예, 맞는데요? 아, 세아가, 나, 네 시애비 될 사람이다. 거침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 너무 놀라서 눈을 껌뻑거리다가 황급히 인사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나오라고 하셨고 전 어버버하다가 나가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낸 곳은 집 근처의 카페였어요. 전 당황해서 뛰쳐나온 터라 옷차림도 엉망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근사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어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별건 아니다. 다름 아니라 네가 결혼 연기해야 할 만큼 아프다고 하길래 어떤가 보러 왔다. 시아버지는 정말 세상 사람 좋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뒤에 그리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요. 나온 음료를 앞에 두고서 시아버지는 빙긋거리며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좀 결혼이 급해서 말이다. 애가 계속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는데 결혼 연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한가 봐. 네, 안 그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만약 우리 애가 급하게 굴면 내가 막아줄 테니. 시아버지는 정말 호인이신 것 같았어요. 회사 중역으로 있다가 퇴직하셨다더니 품위도 있으셨죠. 젊을 땐 오히려 남자친구보다도 더 잘생기고 훤칠했을 것 같은 외모였고요. 근데 난 네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구나. 지금도 예쁘지만 말이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 아니, 정말이다. 아들놈이 운이 좋아. 소개를 받아서 이런 아가씨를 만나다니. 시아버지의 칭찬에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들은 편이었지만 시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니 더 부끄럽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시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신 분답게 무척 능숙한 대화 스킬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젊을 때 여자들한테 인기 꽤나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 가을에 내 친구 아들도 결혼한다더구나. 그 애도 우리 애랑 비슷한 나이인데 서로 또래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친구하고 좀 서로 잘난 척을 했었어. 애들 데리고 말이다. 아, 비슷한 또래 아드님이시구나.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 그 친구 아들이 다행히도 내 아들보단 조금씩 뒤떨어졌었다. 그래서 내가 여태 잘난 척을 꽤 해왔지. 자식 가지고 잘난 척하는 부모 마음 넌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란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이해하죠. 저희 부모님도 정말 계속 그러시는걸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실 이해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그냥 아는 것뿐이었죠. 제가 괜찮은 미대를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취업이나 데뷔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더니 조금 난처한 얼굴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애보다 조금 늦은 계절에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연기하면 걔보단 좀 늦어지겠구나, 우리 아들이. 아, 네. 평생 그 친구한테 내가 뒤처지는 건 없었는데 말이다. 물론 당연히 아주 가벼운 농담 톤의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고 저도 모르게 제가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하는 게 굉장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죠. 전 다시 한번 그냥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무척 호감 가는 어른인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 할 결혼 그냥 해버릴까 싶었던 거죠. 다시 고민이 되길래 저는 시아버지께 제가 다시 한번 몸 상태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걱정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차를 운전해 오셨기 때문에 떠나시는 걸 배웅하고 전 집까지 걸어서 돌아갔죠. 거의 이왕 할 결혼 그냥 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코너를 도는데 예상치 않게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어요. 다행히도 세게 달리던 자전거가 아니라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전 발목을 접지르면서 넘어졌죠. 아주 심하게 접지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프긴 해서 전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를 조금 혼내고서 그냥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불길함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세 번째였어요. 전 엄마를 불러다 앉히고서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얘기를 했어요. 또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지? 역시 엄마도 그게 신경이 쓰이시는지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저도 다름 아닌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시아버지야 며느리 설득하러 오실 수도 있죠. 아들이 결혼 급하다고 동동거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엄마는 시아버지도 좀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를 누가 그렇게 시아버지 혼자 보러 와? 좀 그렇지 그건. 뭐 어때서 그래? 되게 젠틀하게 나 차 한 잔 사주고 가셨어. 그냥 나 설득하러 오신 것 같더라고. 너 뭔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분위기다?
되게 말씀 설득력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으시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너 얼마나 너 자신이 고집센지 알긴 알지? 그런 애를 그렇게 설득 한 번에 마음 돌리게 만든다? 좀 쉽지 않은데. 제대로 된 희대의 사업가 아니면 사기꾼일 것 같은데. 엄마는 뭔가 못마땅한 듯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전 너무 엄마가 넘겨짚는 것 같아서 그냥 웃어넘겼죠. 사기꾼은 무슨 사기꾼이에요. 그 점잖은 분이. 엄마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나 너희 예비 시아버지 상견례에서 봤을 때부터 관상이 좀 안 좋았어. 뺀질뺀질 해가지고 마누라 등 뒤에서 입만 잘 놀리게 생겼더라고.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닐 거야. 엄마 촉이 그렇게 느껴져.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전 결혼을 연기하고 싶긴 했지만 어쨌든 하긴 할 거였기 때문에 엄마의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듣기 싫었죠. 전 듣기 싫은 티를 내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고집이 사실 엄마한테서 온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 내가 순자한테 좀 전화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순자 아주머니? 하지만 아주머니도 잘 모르신다며. 건너 소개받은 거라.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자세히. 내가 스펙 좋은 거랑 집안 좋은 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 걸 뭐 물어봐. 어차피 결혼할 건데. 아니야, 이건 엄만 잘 모르겠네. 그러고서 엄마는 곧장 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앞에서 전화하는 거라 제가 엄마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순자니? 그래, 잘 돼가고 있어. 근데, 우리 딸내미 결혼하는 그 집안 말이야. 그래, 그 이씨 집안. 시어머니 될 자리가 그 병원 부원장인. 혹시 그 집안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없어? 그럼 누구한테서 소개받은 거라고 했지? 그래, 고향 친구 희영이. 그래. 걔도 또 부탁받은 거라고? 한참이나 얘기가 길어졌어요. 원래 순자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하고 같은 고향 출신인데 엄마는 고향에서 빨리 떠나왔고 순자 아주머니는 계속 오가면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순자 아주머니가 말하는 그 친구를 엄마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걔가 그러니까 박명희? 걔가? 순간 엄마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엄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알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끊었어요. 왜 엄마? 맨 처음에 말 꺼낸 게 박명희라는 고향 친구라는데 걔가 너희 외가에서 식모살이 하던 애거든. 식모? 그래, 엄마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골엔 식모가 있었어. 근데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쳤다가 너희 외할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나고서 집으로 돌아갔었거든. 어머, 걔가 왜 이 집을 우리 집에 소개해주라고 했지? 엄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섬뜩해졌어요. 아니, 옛날 옛적 엄마하고 그리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남자를 소개해주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다시 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고향 친구들에게 전부 전화를 돌리면서 그 박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옛날 수첩까지 꺼내다 놓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했죠. 그러다가 어떤 친구분하고 통화하는데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말씀해주신 통화 내용이 이랬어요. 너 혹시 명희 기억하니? 박명희. 알지. 걔 우리 동네 빌라 반지하에 사는데. 어머, 그래? 지금 걔 어떻게 사니? 여기저기 파출부로 다녔었는데, 중매일도 하는지 이상한 자리 가져와서 여기저기 고향 애들한테 선보라고 들이대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이상한 자리? 나한테도 결혼 정년기 아들 딸 없냐고 하고, 좀 곤란한 자리들 가져와서 들이대나 봐. 집은 잘 사는데 화자 있는 사람들이 있잖니. 지능 좀 떨어지거나 자폐하거나. 그래, 그렇구나. 혹시 최근에 그런 집 자리 들이민 건 없었어? 왜 없겠니? 우리 집에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한 딸 있거든? 둘째인데 애가 좀 예뻐.
그랬더니 무슨 변호사 사위 볼 생각 없냐는 거야. 근데 이쪽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싸하게 났었거든. 걔가 들이미는 자리들 다 하자 있다고. 그래서 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 집은 또 어떤 집이길래 그러냐고 내가 막 쪼아댔어. 그랬더니?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면 결혼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결국은 박명희 걔가 술술 불더라고. 집안은 진짜 좋다면서 엄마가 무슨 병원 원장이라나 부원장이라나. 근데 걔네 아빠가 아주 폭탄이더라, 폭탄. 폭탄? 무슨 사기 전과가 3개인가 되고, 무슨 별거 다 있었어. 전과가 10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더라. 그 집 엄마가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그 아버지하고 살고, 그 이후에는 이혼해버린다고 아주 벼르고 있나 봐. 그 애비도 그 의사 엄마하고 허구한 날 싸워서 제발 이혼하자고 난리인 상태고, 아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유산 물려주고 그 엄마는 미국 가버릴 건가 봐. 세상에. 그래, 그런 자리를 들이밀더라. 얘 너도 조심해. 넌 그래도 지금 서울 간지 워낙 오래돼서 명의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간 너한테도 낚시 들어갈 수 있어.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절 붙들고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전 빨리 결혼하자던 그 남자친구의 냉담하고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 떠올라서 그제야 남자친구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만 하마터면 본인의 인간관계 때문에 저를 정말 인간말종 집안에 넘길 뻔했다는 사실에 머리카락이 쭉 뼈 사셨다고 해요. 저는 엄마하고 붙들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제서야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게나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을 꼬여낼 수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황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무렵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저 결혼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일부러 맞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좀 쉬기도 하고 제 결혼도 보고 다시 나가려고요. 그런데 저랑 엄마가 그간 있었던 일을 오빠한테 매달려서 말하니까 오빠가 자세히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막 두서없이 말하니까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사이코패스까진 아니어도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너 그 사람하고 절대 결혼은 안 된다. 결혼 안 되지, 못하지. 솔직히 너 약간 미련 있지? 다 그만둬. 가만 들어보니까 네 남자친구 그 아버지 성향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다. 지금이야 로펌 소속 변호사니까 얌전하지만 나중에 무슨 큰 범죄에 가담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오빠는 정신과 의사라기보다는 제 윗사람다운 태도로 충고했어요. 사실 오빠의 말대로 저는 정말 마지막 미련이 약간 남아있었거든요. 하자가 있는 것은 시아버지와 집안 쪽이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형 로펌 변호사를 내가 또 어떻게 만나나. 그리고 남자친구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다정함과 배려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일면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그 말을 듣고서 그제야 이 결혼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의 그 범죄자 성향이 유전을 통해 물려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보여줬던 모습들도 충분히 불안했고요. 제 인생을 그렇게 불확실한 것에 걸 수는 없었어요. 전 큰맘 먹고서 남자친구한테 직접 파혼을 말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극구 반대를 하시고 아빠를 찔러서 아빠한테 직접 저쪽 시아버지한테 말하라고 했죠. 어리고 여자인 제가 말하면 남자친구가 무슨 반응을 할지 모른다면서요. 아빠는 저를 데리고 나가서 시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잠시 나와주실 수 있냐고 전화로 청했어요. 아빠는 원래 말이 없고 과묵한 편이셨지만 할 말은 확실하게 하시는 편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워낙 바빠서 시아버지와 함께 나오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도 가장들끼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딸아이가 같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싶다 하여 같이 나온 것이고요. 아니... 순간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낭패와 더불어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제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시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인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집안 문제입니다. 저희 아빠는 간단하게만 대답하셨어요.
그 말은 해석의 여지가 참 많았죠. 언뜻 저희 집안 문제 때문이라는 말로도 들렸고 당신네 집안 문제라는 말로도 들렸어요.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했지만 찔리는 게 있는지 더 이상 묻진 않았어요. 대신 시아버지는 피식 웃더라고요. 예상외로 포기가 빠른 건가 싶었지만 시아버지는 도리어 비웃는 태도였어요. 아이, 또 파혼이네. 시아버지는 커피를 대충 마시고서 잔을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이거 벌써 3번째 파혼인 거 아쇼? 이번엔 좀 성공하다 했더니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별로 안 죄송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안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도 말수가 없다 뿐이지 그리 녹록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시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버렸으니 더 미련도 없다는 듯한 투였죠. 그리고 다음 날 밤 늦게 갑자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앞으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서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겁이 났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까 용기를 내서 내려갔어요. 오빠가 같이 내려가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겠다고 냈지요. 남자친구는 술이라도 마셨는지 술 냄새도 풍기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왜 왔어요? 파혼한다고? 누구 맘대로? 내 맘이야.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미안하다니 내가 왜요?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아버님 전과가 화려하시던데요. 남자친구는 이를 갈았지만 곧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전 무서웠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어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죠. 왜 상관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초반에 나 속여먹었던 거. 그거 다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나 평생 같이 못 살아요. 스펙 좋은 것만 따지던 속물같은 계집애 주제에 말이 많아! 남자친구가 손을 들었지만 곧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그를 밀쳐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주춤거리면서 밀려나다가 이를 갈았죠. 넌 또 뭐야? 얘 오빠. 오빠가 뒤에 따라 나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끼어든 거였어요. 오빠는 험악한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고 뭔가 오해를 막겠다는 투로 급하게 덧붙이더군요. 친오빠. 뭐 사실 저로서도 남매인데 썸씽 있는 사이로 오해받는 건 별로니까요. 전 그보다 절 때리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 때리려고 했네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진짜 끝이에요. 너 꺼져. 남자친구는 앞에 오빠 때문에 달려들지도 못하고 씩씩대기만 하다가 돌아서서 가버리더라고요. 전 오빠하고 같이 아파트로 올라와서 방에 처박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원대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충격적으로 끝나버린 거였죠. 그 후로 전 남자친구한테선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마치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순자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극구 사과를 한 것만 빼면 마치 없었던 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원래 친구였던 사람과 감정이 싹 터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데 만약 그때 깜빡 넘어가 결혼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싶어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랄게요.